예, 그래서 스위스에 대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일반적인 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제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나라 이름이 4개입니다. 왜 4개냐? 아, 5개. 왜 5개냐? 이 스위스는 언어가 공식 공용어가 4개죠.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한 70% 되지만 독일어로 나라 이름을 지으면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또 이탈리아어 하는 사람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언어권마다 전부 다 공식 언어로 하고 화폐도 또 모든 공문서는 4개국어로 씁니다. 그런데 외국에 대해서 4개의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또 하나 만듭니다. 뭐로 만드느냐? 라틴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CH, 콘페데라치오 헬베티카. 이 지역 이름이 헬베티카입니다. 스위스 지방 이름이. 그래서 헬베티아 지방의 연방. 그래서 공식 명칭으로는 우리 한국을 공식 약자로 뭐라 그럽니까? KR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약자는 CH. 전혀 스위스 같은 느낌이 없죠. 라틴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그 언어로 이제 민족을 볼 수 있는데 독일어계가 65, 프랑스계가 18%, 이탈리아계가 10%, 로망슈계가 1%. 그래서 헌법에 스위스의 국어는 4개국어다. 그래서 이 각각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인구는 약 850만인데 그 중에 25%가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4사람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일 정도로. 근데 국경에 보니까 국경에는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그 국경도시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60%가 외국인이에요. 그렇지만 대체로 한 4분의 1 정도가 농촌이나 도시나 골고루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스 발전에는 이 외국인들이 결정적인 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정책,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국가로서 26개의 칸톤이 있는데 이건 국가입니다. 국가 안의 국가. 뭐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으면 주에 해당되는 거를 스위스는 칸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입니다.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 개마인대인데 이게 이제 점점 숫자가 줄고 있어요. 처음에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한 3,3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2,216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원래. 예, 언어 권역을 보면 이제 이쪽 파란 지역이 불어를 사용합니다. 파란 지역이 이제 그래서 이 불어 지역이 인구가 적죠. 한 아까 18% 정도 나왔던가요? 그리고 이 제네바,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바는 불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독일어권이고, 여기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옆에, 여기는 이탈리아어를 쓰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언어인데 로망슈어를 쓰는 뭐 이런 언어 권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오스트리아 그 옆에 가면 여기에 가면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저기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해버렸냐? 딴 언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어만 씁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는. 그런데 스위스에는 이 소수 언어를 다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스위스를 저는 이런 관점, 정치 제도적인 측면, 이 정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이 국민 행복과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저는 연구를 합니다. 근데
최근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 됐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에스모글루라는 사람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인데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은 이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그게 정치제도다. 그 정치제도가 경제제도를 만들고 경제제도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요. 그것을 쭉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도 재밌어요. 근데 저 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월 12일자 중앙일보에 이기우의 퍼스펙티브에서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 책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번영을 가져온다. 그런데 그 포용적인 정치제도의 조건으로 중앙 집권과 권력의 분산을 얘기합니다. 그 중앙 집권, 이게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중앙 집권, 아까 우리 부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에스모글루가 쓴 중앙 집권이 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일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냐? 통치 권한, 외교라든지 국방, 통상 이런 거는 중앙 집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나라가 분열해 버리죠. 그래서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나 콩고나 이런 아프리카에 가보면 추장들이 반기를 자꾸 들죠. 그래서 법도 안 지키고 그런 거를 통합해내는,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 중앙집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지역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권화시켜버리면 이 프랑스의 그 정치인이고 그 학자인 토크빌은 그런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집권화시키면 국민은 노예가 된다. 그런 나라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은 한편으로는 타당합니다. 통치적인 측면, 외교, 국방을 중앙집권화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치안 이런 것까지 다 집권화시켜버리면 국민은 국가만 쳐다보고 스스로 할 일을 안 하는, 그래서 계속 해주기를 뭔가를 불평만 해대고 뭔가 국가한테 요구하기만 하는, 스스로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노예로 전락한다. 이런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책이고 저는 정말 명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하면 참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제도를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있어요. 우리 젊을 때 많이 읽었던 책이 있죠. 미래학자. 토플러, 엘빈 토플러. 이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정치 질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열심히 책 한 권 내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위스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한 단어도 없어요. 스위스라는 단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제시한 것을 보면 이미 스위스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즉 반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2분의 1 직접 민주주의,
대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에 보완하고 있는 제도. 그 다음에 분권적인, 지방 분권적인 국가 권력 구조. 이 두 가지를 핵심 요소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는 이게 나라가 조그만 나라죠. 인구가 850만 되는데 땅은 뭐 주로 알프스 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땅은 좀 커요.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아요. 면적은.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소국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인데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아, 대한민국 땅덩어리 뭐 하루면 다 돌아다니는데 뭐 지방분권 해서 뭐하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그 안에서도 분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부총장이 삼국시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삼국시대가 가장 분권화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목숨을 걸고 경쟁을 했던 시대죠. 이거는 100% 분권입니다. 그럼 100% 분권에 들어가는 게 어디냐? 북구라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인구 1000만 전후잖아요. 이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같으면 도 수준이죠. 이런 나라가 100% 분권되어 있는 겁니다. 독립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100% 분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직군이 많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를 하지만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의 주요한 문제, 인천이 지금 교육이 좀 상당히 뒤처져 있죠. 또 문화도 뒤처져 있죠. 이런 거를 인천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교과과정. 인천은 못 하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못. 근데 스위스는 어느 정도냐면 연방 국회에서는 교육법조차도 제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없습니다. 그러면 각 칸톤의 문화부 장관들이 교육에 대한 집행기관이고 칸톤 의회가 교육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칸톤마다 26개의 교육법이 있는 거죠. 이럴 정도로 분권화되어 있다. 그 작은 나라지만 그렇게 분권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잘 살더라. 이건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크죠.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특히 지식인들 중에 야, 이 경제가 발전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토플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못 살 때, 후진국일 때는 그 전략이 통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권적인 권력구조를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스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요, 원래는 못 살던 데입니다. 굉장히 못 살던 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교과서가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원이 빈약하고 가진 거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스위스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스위스는 뭘 가지고 먹고 살았느냐? 피를 팔아서 먹고 살았다. 다른 나라에 전쟁이 생기면 용병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봄에 전장터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겨울에는 전쟁을 잘 안 하니까 가을이 되면 그 돈을 가져와서 가족을 먹여 살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국민들의 행복을 달성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알트도르프하고 인구 한 8,000명 되는 이 우리주의 주도입니다. 근데 여기 가면 이런 동상이 써 있어요. 이런 동상. 이게 누굴까요?
우리 동화 많이 읽었죠? 누구, 어느 나라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 읽었어요. 예, 윌리엄 텔 얘기. 독일어는 빌헬름 텔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윌hel름, 뭐를 잘했죠? 활을 잘 쐈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많은 그림에 나오죠?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쏘는 그 동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전설적인 인물. 근데 스위스의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 그래서 이 건국신화인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빌렐름 텔 얘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 독일 사람입니다. 괴테가 스위스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자기 친구인, 자기가 쓰려 하다가 뭐 시간이 없었던지 자기 친구인 실러한테 네가 이걸 한번 써봐라. 이래서 실러가 이 얘기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러는 스위스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vin이 쓴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텔에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우리 그 스토리 아시죠? 이 지방의 총독이 나뭇가지에 모자를 걸어놓고 지나가는 모든 행인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 빌렐름 텔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체포가 됐는데 네가 석방되려면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쏴라. 이랬는데 화살을 2개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자기가 실패하면 총독을 향해서 쏠려고 했던 거죠. 또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또다시 체포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빌렐름 텔이 마을 사람 탈출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총독을 쫓아내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줄거리가. 근데 여기서 건국신화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저거죠, 뭐죠? 당군신화, 예, 홍익인간, 뭐 이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죠. 근데 스위스에서는 이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연극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이게 게르버라는 독재자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그것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재에 대한 비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연대, 이런 것을 이 건국신화가 상징을 하고, 이것이 정치 제도, 또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계탑입니다. 시계탑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웠던 거죠. 그 스위스 역사를 잠깐만 이렇게 개관을 하면, 이제 아까 이 빌렐름 텔로 상징되는 이 시대가 한 1290년대에서 1300년대 이 초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방의 지도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동맹이라고 하는데, 나라 이름도 이 서약동맹에서 유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주, 스비츠주, 운터발덴주, 이걸 이제 원래 세 나라라기보다는 세 지방입니다. 세 골짜기 마을들이 우리는 외적에 대해서 함께 나라를 지킨다. 이게 일종의 서로 상호 방위조약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서 이제 스위스가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조그맣습니다. 골짜기 세 개예요. 그런데 이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쟁이 이 모르가르텐 전투입니다.
이때 유럽의 그 군사 전략은 기병입니다. 기병이 가서 확 휩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가서 점령하는 이런 건데, 이때 이제 이 신화를 파괴하는 거죠. 보병이 기병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긴 창을 가지고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니까 쳐부순 거죠.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화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예군 농민들이 이 합스부르크가의 이 정예군들을, 그것도 말탄 기병들을 쳐부순 일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용맹성이 알려지고, 그로부터 200년간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스위스의 영토는 그때 확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1515년 마리나뇨 전투, 이거는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동맹군하고 스위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집니다. 지게 되면서 이때 이제 영세 중립으로 가고 더 이상 영토 확장을 포기하고 중립을 표방하는. 이제 그런데 이때 스위스는 역시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용맹성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주변 국가에서 이 병사들을 사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병이 최대의 산업이 되는 이런, 그래서 한 300년 동안 용병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때 흘린 피는 그 스위스의 바젤에서 파리까지 운하를 파면 그 운하를 다 채울 정도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벌었냐. 바젤에서 파리까지 도로를 다 돈으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벌었다. 뭐 이럴 정도로 하여튼 이 용병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1291년과 지금까지 유일하게 딱 한 번 외국의 지배를 받는데 그게 나폴레옹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한 7년간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나폴레옹은 유럽의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방어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환영하는 세력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점령하기는 했지만 조금 해보니까 이 사람들 하도 이 독립심이 강하고 이 분권화된 이런 그게 강해서 나중에는 그 분권 체제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1848년에 이제 스위스가 본격적으로 연방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위스의 간략한 이제 역사인데요. 근데 이 연방국가를 만들 때 어느 나라 헌법을 가져오느냐? 미국 헌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영국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이기도 하지만 또 스위스에서는 또 미국 제도를 많이 가져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스위스 사람들은 자매 국가다 할 정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스가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또 현재까지도 보면 계속 이 합스부르크가 유럽의 최대의 왕가죠. 합스부르크가의 투쟁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합스부르크가의 본거지가 어디냐? 본거지가 스위스입니다. 합스부르크가는 스위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동맹군한테 쫓겨가지고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대성을 하는 거죠. 그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거대한 왕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가우주, 스위스의 아르가우라고 이제 좀 농촌 지역인데, 거기 가면 이 매의 성, 하비스 성이라고 있습니다. 요즘도 유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뭐 가보진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카페로 그냥 쓰이고 있다 그래요. 거기가 합스부르크가의 본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합군한테 쫓겨가지고 오스트리아를 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컸던 거죠. 근데 이 합스부르크가는 유명한 전해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합스부르크가는 범유럽주의입니다. 전쟁보다는 뭘 하냐? 이 어떤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래서 너희들은 전쟁을 해라. 우리는 결혼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결혼 정책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영토를 확장하고 또 세력도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취했죠.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는 국제주의를 범유럽주의, 국제주의를 추구하는데 스위스는 유엔 가입하는데도 처음에 안 했죠. 국민투표 2번인가 3번인가 해가지고 겨우 이제 유엔에 가입하고 지금도 유럽 안에 살지만 유럽 그 공동체에는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가입하면 나라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나라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입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가입하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된 것도 2002년에 비로소 가입을 하게 된다. 근데 또 이 스위스가 유럽을 벗어나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평화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적십자 활동도 스위스에서 그 다음에 이 국제적인 분쟁도 스위스에서 많이 해결하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런 그 어떤 또 이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와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못 살아가지고 외국을 많이 나갔죠. 그래서 어느 나라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애는 게 하나 있죠. 완전히 뭐 적폐 중에 적폐다 이라는 게 뭡니까?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게 사교육이죠. 근데 나는 발상을 전환하면 이게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래 보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사교육을 우리 한국하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요건이 되는 게 뭡니까? 현지에 가면 얼마든지 그 나라 말을 쓰는 우리 교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도 그런 거예요. 용병으로 많이 팔려나가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다 정착한 사람이 많아서 그게 이 세계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그 가난한 피해 수출을 통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시대에서 어떻게 오늘날 세계 첨단 기계, 뭐 예를 들어서 시계, 또 전밀 기계, 이런 거 하면 스위스가 생각나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게 프랑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프랑스는 선진국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바보 같은 정책을 하나 펴니다. 그래서 이 앙리 4세가 그 낭트 청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유럽에서 가장 힘이 셌던 군주죠. 뭐 흔히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지미 국가다. 이런 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70년간 왕을 했습니다.
이때가 프랑스의 절대주의가 완성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건하라 그럽니다. 이 위건어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위건어들이 탈출을 합니다. 한 20만 명이 탈출합니다. 그 중에 한 2만 5천 명이 스위스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스위스의 산업혁명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기술자들은 제네바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시계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발전을 시켜요. 또 선무도 그렇게 넘어, 또 화학도 그렇게 넘어, 또 오늘날 스위스 하면 또 산업 중에 생각나는 건 뭐 있어요? 은행, 그죠? 금융. 그것도 프랑스 은행가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행가들이 넘어서 근본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대부를 하고 뭐 은행업을 했냐? 공원의 벤치에서 한 거예요. 그 공원의 벤치를 독일어로 방크라 그러죠. 거기서 뱅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은행가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탈출을 해버리니까 프랑스는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궁하죠. 그래서 돈 끌어옵니다. 왕실에서 돈 끌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자를 후하게 쳐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라. 근데 이 왕실에서 돈 빌려갔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래서 은행의 비밀이 시작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방적인, 그래서 스위스의 국립박물관, 그 쭈리히에 연방박물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 소장을 제가 잘 아는 교수의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쭉 설명을 들으면서 돌아봤는데 거기에 이 외국인들의 이민에 관련된 이 홀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제 이 위건어들이 와서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이 얘기도 하는데 요즘도 보면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유명 인사들도 들어오고 기업가들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던 네슬레 이것도 외국인 회사입니다. 네슬레라는 사람이 건너와서 일으켰던 산업이죠. 뭐 이런 식의 그 외국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적 부여 절차, 이건 설명했죠. 이건 3년 거주를 요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어디서 하냐면 마을총회에서 이렇게 저녁에 한 8시쯤 모여가지고 그 제일 중요한 안건이 이 시민권 부여 하는 건데 딴 거는 다 그수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맨 앞줄에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방문했던 그 조그만 도시에서는 7명이 그 해에 귀화를 결정하는데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다 소개를 해요. 그리고는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만 앉아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뒤에 방청석에 가서 결정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은 언제 하느냐? 회의가 끝날 때 이제 이 비밀 그거니까 이 찬반 투표용지 그거를 다 걷어가지고 집계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집계원이 마지막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면 칸톤에서 거의 승인하고 연방에서도 거의 승인하고 그런 식입니다. 스위스의 정치제도인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연방국가다. 권력을 연방과 칸톤과 개마인대가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권력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영어로 치면 권력의 공유고 독일어로 하면 권력의 분립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직접민주주의. 국가의
중대사, 마을의 중대사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안 되는 겁니다. 화합정치. 이게 콩코르단츠라고 하는데 번역이 참 안 돼서 그냥 나는 화합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방 정부를 보면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제1당이 2명, 장관입니다. 제1당이 2명, 제2당이 2명, 제3당이 2명, 제4당이 1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잘 굴러가겠어요? 잘 굴러가니까 잘 살죠. 그런데 우리는 순혈주의잖아요. 순혈주의. 외부는 아무도 안 받아들이죠. 야당에서 누가 받아들이는 거 봤어요? 난리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이 7명이 합의를 해서 모든 국사를 결정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정권 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모든 정당이 여당입니다. 주요 정당은 다 여당입니다. 그런데 독일하고는 또 달라요. 독일은 어떠냐면 우리 경기도 그때 뭐 협치한다 이러면서 협약을 맺었죠. 그 독일은 이 협약서가 100페이지 내에 한 2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제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인사는 이렇게 한다, 장관은 어떻게 나눈다, 이런 걸 전부 다 협약으로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협약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당연히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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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칸톤 정부도 그렇게 구성하고 마을 집행부도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헌법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장 중립국가. 그건 중립국인데 무장 중립국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있어야 중립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비군을 안 갖는 이유는 중립국이니까 안 갖는 이유도 있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임금가 많이 든다. 그래서 유사시에 동원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첨단 무기는 다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요 옆에 벨기에라고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도 잘 살죠. 그런데 이 벨기에는 그것도 중립국이죠. 고종이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를 중립국화 하려 했죠. 그때 벨기에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관악구로 옮겼다는 거 들었는데, 하여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벨기에가 그냥 중립국이에요. 무장 중립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느냐. 1차 대전 때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또 점령당합니다. 즉, 힘이 없이 중립국을 표방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남북이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고 통일이 되면, 나아가서 통일이 되면 우리 아들들, 손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될 것이다. 그럴까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군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대리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만 우리 상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이제 평화가 정착되면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잠재적인 적입니다. 스위스가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스위스는 840만이지만 위로 가면 독일, 옆으로 가면 프랑스, 밑으로 가면 이탈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소련, 중국, 일본 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여기서 생존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정신 국방, 즉 스위스가 했듯이 끝까지 항전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또 실질적으로 무력이 없으면 우리는 풍전등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방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이런 거를 스위스에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스위스는 이거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000년에 헌법을 고쳐가지고 건전 재정 의무를 헌법에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이 생기면 2년 내에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요즘 채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채무가 늘어나면 이걸요 우리 자손들한테 몹쓸짓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조차고 자손들 어깨에 빚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건전재정은 물론 투자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는 우리 자손들이 고생한다. 그런 말은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정치 제도가 무슨 배경에서 형성이 됐느냐. 궁극천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입니다. 권력자는 믿으면 안 된다. 어떤 권력자에게도 권력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 권력을 철저하게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상권분립만 배웠는데 이 상권분립이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쪼개놨어요. 지금도 더 쪼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력을 쪼갠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죠. 좀 긍정적으로 보면 권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권력을 함께 행사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자다.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 이게 두 가지 전제 하에서 정치제도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권력의 분립 내지 권력의 공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을 추구하는 겁니다. 경쟁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정적을 죽이자 이게 아니고 특히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역 간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잘 살려면 저 지방보다 더 좋은 정책을 채택해. 결국 정책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 분립은 우리가 배운 게 이 수평적인 권력 분립이죠.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 우리 요거만 배웠죠. 근데 이것도 우리 지금 안 되죠. 그 다음에 수직적인 권력 분립. 국가와 지방, 또 지방과 지방 간의 수직적인 권력 분립. 그 다음에 국가 권력기관과 국민 간의 권력 분립. 이게 직접민주주의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 국민들이 그거 우리 뜻이 아닌데? 그러면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국민들이 최종적인 결정. 서로 경쟁하면서 견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내에서 정당 간의 권력 분립. 1당, 2당, 3당, 4당 간의 권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협치예요. 우리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3년 전이죠. 3년 전에 4월 달에, 그때 4월 12일 날이었나요? 국회의원 선거가. 그 다음날, 난 깜짝 놀랐어요. 신문마다 시커먼 글씨로 타이틀을 뽑았는데 뭐라고 뽑았냐. 전부 다 이제는 협치다. 이렇게 뽑았어요.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이제 그만 싸워라. 이런 거를 표로 나타냈겠냐.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치를 정말 물색할 수 있을까? 결국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의회 내에도 의회가 하나면 독주하죠. 그러니까 상원, 하원 나눠서 서로 경쟁과 견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연방제는 이게 스위스의 연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좋아서 그냥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연방 하나, 깐돈 26개, 그 다음에 2250개, 이건 개만이 됩니다. 저 마을. 근데 이게 아까 2216개라 그랬죠?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시군 통합한다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스위스에 그때 한창 통합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그 정부 사람들이 스위스도 통합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군을 통합 안 하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스위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누구를 만날까? 그래서 신문을 쫙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통합하는 건 이제 못 사니까 여러 군데가 합치면 잘 살 거다 이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 교수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신문에. 거지 2명이 결혼한다고 부자가 되냐? 이거를 딱 보고 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남해야 된다. 그래서 딱 이 사람은 아침에 9시 반에 집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오후 5시까지 점심도 거르고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뭐 점심을 거르고 이제 치즈 먹으면서 치즈 이쪽도 썰어놓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지 그 다음 날 호텔로 또 찾아왔어요. 얘기를 좀 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친해져서 자기가 쓴 논문은 내한테 보내주고 또 내 의견도 구하고 뭐 이런 정도로 친하게 됐는데 이 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1000명이 안 돼요. 대부분 한 60% 내지 70%가 100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인을 입 후보 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데는 입 후보 안 해도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의무예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 때문에 인구 한 3000명 정도는 만들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균이 얼마죠? 평균이 20만이 넘어요. 기초에. 미초역은 지금 50만 가까이 되나요? 예. 뭐, 곧 50만 될 겁니다. 하여튼, 이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나는 기초가 없다고 이래 봅니다. 풀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합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국민들의 자치정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역량, 이런 거는 풀뿌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 10,000명, 이런 데서 동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또 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치정신, 민주정신, 공화정신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몽테스키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에서 공화국은 큰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 작은 단위에서만 공화주의는 실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해서 공적인 것을 결정하는 거, 또 실천하는 거. 이거는 마을 단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큰 나라가 필요하냐?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나라 외국에서 휩쓸고 가면 못 지키니까 여러 마을들이 연대를 해서 한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작은 마을에서 생기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큰 여기서 국방을 실천하는 이런 제도가 연방제도죠. 그게 연방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의 공화제와 큰 나라의 군력, 이것을 결합시킨 게 연방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지방분권한다 이러면, 야, 그 나라는 옛날부터, 그걸 많이 하지 않았느냐. 뭐 상당히 이질적인 게 아니냐. 서로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런 나라가 분권하는 거지 우리같이 단일 민족 이런 데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르즈몽이라는 사람, 르즈몽이라는 이 문명 비평가입니다.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던데 사랑과 서구 문명인가 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연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EU 탄생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스위스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방제를 한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이 소수 언어 4개 언어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관 의석 이거 배분할 때도 보면 이 언어권역별로 또 나눕니다. 모든 그 결정하는데 그게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달라요. 또 충청도 가보면 또 상당히 달라요. 근데 이 스위스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주로 얘기하는 게 그 옆에 동네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뭡니까? 다양성이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관심이 야,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수용하는 거죠. 인정하죠. 우리는 다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다르면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은 없애야 되고, 이런 편협한, 그게 중앙집권주의의 폐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스위스 사람이 특별히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계속 다른 속에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풍성함을, 풍요로운 것을 받고, 우리는 계속 이질적인 것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권력 집중 체제를 구축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지식정보사회에 온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제 없는 차이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없는 차이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해서 인천의 문제는 인천이 결정하고 남구의 문제는 남구가 결정하다 보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양성이 생기는 것이고 문화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것이 또 경제 발전의 원천이기도 하고 행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까 스위스에 2216개의 개마인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개마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주민들이 지방의회 폐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 8시에 마을 총회를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 2216개 중에 80%는 지방의회가 없고 주민총회가 대신을 하고 마을총회가 지방의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큰 마을들, 예를 들어서 인구 뭐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런 데는 지방의회를 둡니다. 거기는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을 총회에 대해서는 이창용 대표가 아마 상세하게 실감나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나 뭐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라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다음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 시간 계속입니다. 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그때 하십시오. 하시고, 그 시간에 못한 건 또 모아두십시오. 그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직접 민주주의를 좀 짧게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슬슬 연방정부의 구조를 이렇게 했는데 좀 평소하고 좀 우리나라에서 보던 그림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연방정부고 의회고 이게 법원입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죠? 이게 국민입니다. 그렇죠. 나도 이게 신기해서 우리는 보통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법원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죠. 근데 슬슬 와서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너무 신선해 보이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그 정치인들하고 회의를 아침 8시, 9시부터 저녁 총회까지 보니까 10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시장은 오전 점심 먹고 나더니 자기는 걱정이 돼서 먼저 가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주민총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해요. 오늘 저녁에 예산을 안 통과시켜주면 주민들이 안 통과시켜주면 이게 굉장히 곤란하게 된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기준은 뭡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합치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을에서부터 저 연방까지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표현이 주민들을 위해 드리는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독임제죠. 대통령 한 명이죠.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는 7명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임기가 1년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회의 주제, 회의 사회 보고 외국에서 손님 오면 접대한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한 부서를 맡습니다. 한 부서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권이 더 다른 장관들보다 전혀 서열이 높고 이런 사이는 아닙니다.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안에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부 안에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하원. 그 다음에 이거는 상원은 칸톤 대표입니다. 칸톤 대표. 그래서 이 상원이 46명, 하원이 200명. 근데 인구가 자꾸 처음에 300만이었거든요. 그때도 200명, 지금도 200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구가 늘어나면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렸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똑같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더 이상 국회의원 수를 안 늘리냐? 이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연방국회 안에 자리가 200개밖에 없다. 그래서 못 늘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국회 상설화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상설화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1년에 4번 열린다. 회기가 4번에 있습니다. 근데 한 회기는 열리면 3주. 그러면 1년에 12주 회의를 합니다.
아예 헌법에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해결 못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추가 회기를 한 번 인정해 줍니다. 그것은 일주일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13주를 하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가서 일해라는 겁니다. 자기 일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민의 대표자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 대표 가서 몇 년 있으면 농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가들 갖다 놓으면 몇 년 있으면 완전히 기업하고 상관없어요. 노동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 직업에서 느끼는 실생활의 문제를 국회로 들고 와라. 이런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방 의원도 명예직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 이제 이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업화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 상설화는 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안건욱 교수님이 강의할 때 이 명예직, 밀리츠 시스템이다 이러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스위스 정부는 협의체다. 근데 여기 중요한 룰이 있어요. 협의할 때 거기서 7명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만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합의체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 합의될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7명 중에 5개로 하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 급한 사항 이런 거 있으면 5개로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근본 정신은 합의될 때까지 논의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어떤 장관이, 예를 들어, 문화부 장관이 이런 의견을 내서, 그런데 딴 데서 다 반대하면,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그 안건을 제안하면, 문화부 장관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란 게 뭡니까? 협상이잖아요. 여기서 협상의 거리가 이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수님, 네. 그 7명의 강요로 구성되는 게 정부실 텐데, 네.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과 같이, 일개 장관과 같이 한 부서를 담당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예. 근데 이 부서는 어떻게 배정하느냐? 선임자 부서입니다. 그래서 선임자들이 1선이면 임기 4년이거든요. 중간에 잘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3번째다 하면 3번째 하는 사람이, 장관 하는 사람이, 난 이번에 국방부 맡을 거야. 그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참자는 남는 걸 골라야 됩니다. 근데 장관을 보통 몇 년을 하느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는 스위스 역사상 3번밖에 없습니다. 제일 많이 한 사람이 30년. 보통 8년에서 12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역사상 3번 있어요. 전임자가 한 번 하고 잘린 거.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프 블로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입니다. 여기 당수였는데 이 사람이 돌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당원들이 회식하는데 야 오늘 말이야 회의에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어? 뭐 이런 떠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벌써 당신은 정치인 자질이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강요들을 이제 국회에서 뽑는데 불신임 받아. 그러니까 아까 세 사람 한 번 하고 다음 재선이 안 된 강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요 선임을 지금은 국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뽑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하는 블로커 이 사람은 이걸 깨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자. 그래서 국민 발언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국민들 한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는데 한 60% 내지 70%가 직선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그렇게 가면 포퓰리즘으로 빠진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공약 뭐 이런 거 또 이 대립이 격화된 그래서 국민들은 연방 강요들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칸톤 정부나 개마인대는 마을에서는 거기도 5명 내지 뭐 9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거는 또 국민들이 직선합니다. 주민들이 직선합니다. 근데 연방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국민투표 회부된 게 한 3번인가 돼요. 근데 다 국민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겁니다. 극단적인 성향의 인물이 당선되기 쉽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요구하는 정치인의 상은 뭐냐? 중도지향적인 거. 중도지향적이고 포용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사쿠라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요구되는 거. 그래야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썸문하게 얘기하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러면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스위스에서는 그런 사람은 국민들이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자질, 첫째 자질, 둘째 자질, 가장 중요한 자질이 타협 능력입니다. 타협 능력. 타협과 협상의 능력. 국민의 76%가 거부했네, 직선 76%가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스위스 사람들이 1년에 적게는 10번, 많게는 30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국민들이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에 계속 참여했던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웬만한 국가에 3선 국회의원만큼의 식견을 갖는다. 이게 바로 정치교육입니다. 생활 속에서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스 정부는 비례정부다. 각 당의 득표에 비례해서 의석에 비례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해서 비례정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례정부가 이게 형성된 게 언제 형성이 되느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비례대표제를 선거를 도입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848년에 그 연방국가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60년간을 일당이 절대다수를 유지합니다. 그때 선거제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수대표제입니다. 몇 프로든지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그런 다수대표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비례대표로 바꾸려 하니까 그동안에 60%를 차지했던 60년을 해왔던 정당에서 동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국민투표로 이거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국민투표를 3번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919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더니 제1당이 항상 50% 이상 득표를 하던 정당이 30% 득표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30%가 넘지 않는 그런 다당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 도입한다고 할 때, 선거법 개정한다고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 헌법 개정을 해서 국민 발안, 국민 투표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번에. 근데 지금 저 개정하는 선거법, 무슨 연동제 뭐 하는데, 연동제라는 건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그 독일이나 일부에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려면 아예 비례대표를 그냥 도입해라. 이런 이제 입장인데, 별로 개혁적이도 않아요. 현상 유지적이에요. 그 지역구 그대로 인정하고, 뭐 지금 그래서 가도 뭐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뭐 정의당은 조금 어수선한 늘어날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비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 개혁적인 거라고 볼 수 없고, 진짜 개혁적인 거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그만 개혁, 그 의석수, 열석 수르는 게 지역구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개혁을 하려면 완전히 하자. 그래야 국민들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비례대표는 아마 국민 투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고, 그때 실현되지 않을까. 정치인에게 맡겨가지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 그게 잘 될까요?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시간 6교시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좋은 정치, 우리한테 시사점은 이겁니다. 시사점은 권력의 탈집중, 즉 한 기관에게,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말자. 그걸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서로 경쟁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을 스위스 정치제도에서 또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건 내 평생 연구 결과입니다. 예, 한 나라가 번영하고 또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아래란 지방과 국민이다. 이런 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더 알고 싶은 거나 또 의문나는 거, 또 생각이 다른 거, 또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춰서 또 뭐 생각나는 거 이런 거는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수업 시간이든지 마지막 시간이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